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깊게 패인 주름살은 말라버린 논바닥 같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지난 겨울 내린 서리 같습니다. 조금은 탁해진 눈동자 속에 낯설지만 익숙한 세월이 고여 있습니다. 73. 제 나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벚꽃 흩날리던 진해의 봄날 수줍게 고개 숙이던 19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단지 세월이라는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었을 뿐이죠. 오늘 저는 그 두꺼운 옷을 한꺼풀씩 벗어보려 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이름 석자는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20살 진해 군항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던 날 친구들과 꽃놀이를 갔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훤칠한 키에 짙은 눈썹, 무뚝뚝해 보이지만 어딘가 우직해 보이는 남자.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첫눈에 반했다고 하나요?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서 그렇게 운명을 만났습니다. 부모님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슴 졸이던 연애 시절, 그 무뚝뚝한 양반이 내랑 살자 투박하게 던진 한마디가 어찌나 듬직하던지. 그렇게 우리는 사랑 하나 믿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경상도 사내라 살가운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툭 던지는 말 속에 무심한 척 챙겨주는 행동 속에 저를 향한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달콤했던 신혼도 잠시, 생활은 현실이었습니다. 21의 첫 딸을 낳으며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빨고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며 초보 엄마의 신고식을 치렀죠. 그리고 3년 뒤 24세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 둘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 33이 되었고 그때 우리 집에 귀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늦둥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딸 둘에 9년 터울의 늦둥이 아들. 3남매를 키우는 집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이자 축제였습니다. 큰딸 학교 보내랴, 작은딸 머리 묶어주랴, 젖먹이 막내 업고 달래랴. 제 젊음은 아이들 밥숟가락과 빨래판 위에서 다 달아버렸습니다. 등에는 막내를 업고 양손엔 보따리를 든 채 시장통을 누비며 10원이라도 깎아보려 악을 쓰던 억척스러운 아줌마. 진해 벚꽃 아래 수줍던 소녀 박수점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 엄마라는 훈장만 남은 시절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퇴근길에 사들고 오던 통닭 한 마리, 그리고 오물오물 받아먹는 3남매의 입. 그거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짓궂고 잔인했습니다. 그 행복한 꿈이 채 영글기도 전인 2014년 우리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자꾸 쉬고 기침이 멈추질 않아 찾아간 병원. 그곳에서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후두암입니다. 그날부터 2년 우리 부부의 안식처는 집이 아닌 차가운 병실이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놈은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남편의 목을 조여오고 숨구멍을 막아왔습니다. 그 건장하던 체구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가고 항암 치료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편을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새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뿐. 제발 조금만 더 우리 곁에 있게 해주세요. 아직 못다 한 말이 너무 많은데.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입모양으로 겨우 말을 건넸습니다. 미, 안, 하, 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던 경상도 남자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한마디.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다 나아서 나랑 벚꽃 보러 가야지.
당신이 약속했잖아. 2016년 결국 남편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삼남매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은 고통 없는 세상으로 긴 소풍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남편의 눈가에 고였던 눈물 한 방울. 그것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놓인 남편의 신발을 보고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같다. 내 남편, 내 첫사랑, 내 평생의 동지가 정말로 갔구나. 벚꽃잎 흩날리던 날 만났던 우리는 그렇게 벚꽃 지던 계절에 영원한 이별을 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니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훅 끼쳐오던 남편의 담배 냄새도 텔레비전 소리도 기침 소리도 사라진 공간. 그 넓은 집이 텅 비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습관처럼 여보 나왔어요.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병원에서 24시간 남편 곁을 지키던 긴장감이 탁 풀리니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안방 문을 여는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남편이 덮던 이불, 남편이 입던 옷, 남편이 쓰던 돋보기 안경. 모든 물건이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괴로웠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옆자리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화들짝 놀라 깨기를 수백 번. 여보? 하고 불러보면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벽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마치 제 남은 수명을 세는 것 같아 밤새 귀를 막고 웅크려 울었습니다. 끼니를 챙기는 일도 고역이었습니다. 혼자 먹자고 밥상을 차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며 장아찌가 그대로 있는데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 세상에서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밥을 먹나. 죄책감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하루는 무심코 밥을 2공기 펐습니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남편 거. 식탁 맞은편 빈 의자에 밥 공기를 놓아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니 남편이 숟가락을 들고 밥 먹자 할 것만 같아서 밥이 다 식어 딱딱해질 때까지 저는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끼, 아니 물만 마시며 며칠을 버텼는지 모릅니다. 몸은 점점 말라가고 영혼은 바짝바짝 타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전화기 앞에서는 애써 밝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엄마 밥 잘 먹었다. 걱정 마라. 잠도 잘 잤다. 전화를 끊고 나면 더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도 다 제 살길 찾아 바쁜데 늙은 어미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길을 걷다 벚꽃이라도 보거나 남편과 닮은 뒷모습이라도 보면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것 같아서요. 커튼을 닫히고 대낮에도 어둠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마음의 감기라지만 저에게는 마음의 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베란다 창문을 바라보며 무서운 생각도 들더군요.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냥 남편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기 뛰어내리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그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워 보일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수점의 시간은 2016년 남편이 떠난 그날 영원히 멈춰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둘째 딸이 찾아왔습니다. 커튼을 걷어붙이고 환기를 시키던 딸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저를 보더니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아빠가 저 세상에서 엄마 이러는 거 보면 편히 눈이나 감겠어. 제발 밖으로 좀 나가. 딸아이의 그 절규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은 퀭하고 머리는 산발인 꼬부랑 할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수점, 너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자식들 가슴에 대못 받고 갈 거냐? 오기가 생겼습니다. 살아야겠다. 이왕 사는 거 남은 인생은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겠다. 다음 날부터 무작정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더군요.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떠는 것도 사치 같고 공원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지역 봉사센터였습니다. 몸이라도 힘들게 굴리면 잡생각이 사라질까 싶어서였죠. 제가 맡은 일은 독거노인 반찬 배달과 청소 봉사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남편 일은 독거노인이 또 다른 독거노인을 돕는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치유가 되더군요. 저보다 더 낡은 단칸방에서 저보다 더 굽은 등으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뵈니 제 슬픔은 배부른 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늙은이 찾아오는 건 댁밖에 없어. 제 손을 잡고 우는 할머니의 손등을 쓸어들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을 도우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문화센터 앞을 지나는데 열린 창문 틈으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장구 소리에 맞춰 들려오는 민요 가락.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 소리가 그날따라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구성진 그 가락이 꼭 제 신세 타령 같았습니다. 한이 서려 있으면서도 어딘가 신명나는 그 소리. 마치 남편을 보내고 꾹꾹 눌러왔던 제 속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홀린 듯 이끌려 교실 문을 빼꼼히 열어보았습니다. 저보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나도 소리 한번 지르고 싶다. 저 장구 소리에 맞춰 내 안에 쌓인 이 답답한 것들을 다 토해내고 싶다. 20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벚꽃나무 아래서 뛰었던 그 심장이 70이 다 된 나이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수강 신청서에 박수점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것은 단순한 취미 생활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박수점이 다시 숨을 쉬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고 내민 첫 번째 출사표였습니다. 민요 교실 첫 수업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시장에 가서 빨간색 꽃무늬 블라우스도 사입고 문방구에 들러 손바닥만 한 수첩과 볼펜도 샀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초등학생처럼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학생이다. 뭔가를 배우러 가는 학생이다. 남편 병간호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잊고 살았던 배움에 대한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벌써 많은 분이 와 계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노래 배우러 오셨소? 반갑게 맞아주는 회원들 틈에 끼어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어떤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는지.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셨습니다. 악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울 곡입니다. 악보 보시면서 첫 소절부터 따라 해보세요. 사람들은 익숙하게 악보를 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지만 저에게는 그 까만 점들이 꼬물거리는 올챙이 떼처럼 보였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쉬운 음계 하나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랐습니다. 평생 노래는 입으로 흥얼거리면 되는 건 줄 알았지, 이렇게 까만 점들을 해석해야 하는 건 줄 미처 몰랐던 겁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악보를 짚어가며 잘도 따라 부르시더군요.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노래를 배운다고. 남들은 다 아는 걸 나만 모르네. 내가 너무 무식한가 보다. 선생님이 제 쪽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박수점 회원님, 세 번째 마디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 번째 마디가 어디인지, 지금 어디를 부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악보도 못 보나 봐. 물론 아무도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제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이 악기를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민요만 하면 심심하니까 하모니카도 같이 배워보세요. 호흡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하모니카. 손바닥만 한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신기해서 덥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하모니카는 노래보다 더했습니다. 들숨, 날숨, 몇 번째 구멍. 악보를 모르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악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악보를 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까만 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임자, 머리 아프게 뭐하러 그런 걸 하노? 그냥 텔레비전이나 봐라. 했을까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만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70 넘은 노인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망신만 당하지 말고 그만두자. 그렇게 저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제 자신의 부족함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수첩을 덮어버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협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순간 남편이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면서도 끝까지 저를 보며 미소 지으려 애쓰던 그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살고 싶어서 숨 한 번 더 쉬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나는 고작 악보 하나 못 본다고 포기를 해? 박수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나?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오기였습니다. 평생 누구 엄마로 살면서 참고 참았던 내 안의 박수점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못할 게 뭐 있어. 까막눈이면 귀머거리도 아닌데.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시장통에 있는 전파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소리 녹음 제일 잘 되는 걸로 하나 주이소.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털어 자그마한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 그게 제 무기였습니다. 악보라는 지도를 볼 수 없으니 저는 소리라는 길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맨 앞줄에 앉아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생님의 숨소리 하나, 하모니카의 떨림 하나까지 모조리 담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그 녹음기를 귀에 꽂고 살았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남들은 텔레비전을 볼 때 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멜로디가 제 귀 속에 박혀서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소리를 외웠으니 이제 입으로 불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하모니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숨을 잘못 쉬어도 삑사리가 나고 엉뚱한 구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 죽기 살기로 한다. 하루에 10시간씩 하모니카를 물고 살았습니다. 입술이 퉁퉁 붓고 부르터서 딱지가 앉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모니카를 부는데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나더군요.
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맛이 나면 아,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쉬엄쉬엄 해. 입술 다 망가지겠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제가 삶과 버리는 한판 승부였으니까요. 그렇게 독하게 매달린 지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하모니카를 입에 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멜로디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혀가, 숨결이 기억하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악보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 몸 자체가 악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하모니카를 불어주었습니다. 여보, 들리나? 내 이제 악보 없어도 된다. 당신 마누라 독하지? 사진 속 남편이 빙그레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간절함 앞에서는 그 어떤 벽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까막눈 할머니 박수점의 반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맨 앞줄에서 목청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시끄럽게 불었나? 쭈뼛거리며 다가가는데 선생님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박수점 회원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으면서도 끝맛이 참 달아요. 정식으로 가수 데뷔 한번 해봅시다. 네. 가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70입니다. 다 늙어서 무슨 주책입니까? 남사스럽게.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인생은 70부터라잖아요. 어머니 목소리에는 사람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어요. 썩히기 아깝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가수. 텔레비전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던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20살 남편에게 처음 시집오던 날보다 더 심하게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3남매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고 자식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가수 할란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초 뒤 거실이 떠나가라 함성이 터졌습니다. 와, 우리 엄마 대박. 큰딸이 제 목을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었고 둘째 딸 명희는 벌써 핸드폰을 꺼내 매니저를 자처했습니다. 엄마, 내가 스케줄 관리해 줄게. 우리 엄마 스타 되는 거야? 늦둥이 막내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더니 씩 웃더군요.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엄마 1호 팬 할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늙은 엄마가 방구석에 앉아 늙어가는 것보다 주책바가지 소리를 들어도 밖에서 신나게 사는 걸 원한다는 것을요. 든든한 응원군을 얻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데뷔 무대가 잡히고 며칠 뒤 막내 아들이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무대 의상을 사야 한다며 화려한 옷들이 걸려있는 매장으로 들어갔죠. 평생 시장표 몸빼바지나 헐렁한 티셔츠만 입던 제가 반짝이가 잔뜩 달린 드레스를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야,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냐? 반짝거려서 눈 아프다. 하지만 아들이 골라준 은색 드레스를 입고 탈의실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아니라 우아한 여가수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옷자락이 마치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우리 엄마 아직 여자네. 아들의 칭찬에 주책맞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나 예뻐? 당신이 사준 통닭보다 이 옷이 더 근사하지. 준비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하고 마이크 잡는 법부터 인사하는 법까지 새로 배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면서도 입가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누구 엄마가 아닌 박수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가수님 어디 가세요? 그 소리가 듣기 좋아 저는 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다녔습니다.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분장을 하고 무대 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내가 미쳤지. 70 먹은 노인네가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수백 번 연습했지만 막상 무대 뒤에 서니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손이 어찌나 덜덜 떨리는지 마시고 있던 물도 쏟을 뻔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삼남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떨지 마.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우리가 밖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할게. 딸아이가 쥐어준 따뜻한 유자차 한 모금에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늦깎이 신인 가수. 인생은 아름다워 박수점님.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무대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번쩍 하는 강렬한 조명이 제 눈을 때렸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관객석은 그저 검은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은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는데 첫 박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찔했던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 수점이 왔어. 보고 있나? 눈을 감으니 신기하게도 객석 한가운데 남편이 보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월급날 통닭 봉지를 들고 허허 웃으며 서 있던 그 젊은 날의 남편이 잘해라 수점아. 네가 최고다. 남편의 투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었던 심장이 뜨겁게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해내듯 첫 소절을 뱉었습니다. 제 노래는 예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50년의 고생이 담긴 한숨이었고 남편을 먼저 보낸 인연의 피눈물이었으며 이제야 다시 세상에 나온 박수점의 선언이었습니다. 노래 중간 간주가 흐르고 저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도록 불었던 쇠맛 나는 그 하모니카. 삐리리. 하모니카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자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소리는 악기 소리가 아니라 제가 남편에게 띄우는 편지였습니다. 고맙소. 미안하오. 사랑하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소. 제 눈에서 흐른 눈물이 하모니카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실수했나? 싶어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와! 천둥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삼남매는 방방 뛰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 응어리가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 해냈다는 성취감. 아, 나 살아있구나. 박수점 진짜 살아있구나. 쏟아지는 조명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남편에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봤지? 나 멋지지?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박수점 가수님 하며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지역 축제, 문화 행사, 작은 무대까지. 화려한 무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 노래를 듣고 웃어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 바로 저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이제는 하모니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봉사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흥을 돋워드립니다. 여기 노래 한 곡 뽑아주이소. 하면 예 갑니다. 하고 엉덩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악보도 못 보던 까막눈 할머니가 이제는 무대 위에서 윙크도 날리는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묻습니다. 힘들지 않아? 관절도 아플 텐데 쉬엄쉬엄 해.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지금이 제일 젊어. 노래할 때는 무릎 아픈 것도 몰라. 남편이 하늘에서 나 심심하지 말라고 보내준 선물인데 아껴 쓰면 벌 받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거울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해 하며 주저앉아 계시진 않나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당신의 꿈은 장롱 깊숙이 곰팡이 나게 넣어두진 않으셨나요? 꺼내세요. 지금 당장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세요. 저는 이른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악보도 못 보는 저 박수점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름살은 늙음의 징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파도를 넘었다는 승리의 훈장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그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살아보니 정말로 70이 되어서야 인생의 참맛을 알겠더군요. 달콤하기만 한 사탕이 아니라 맵고 쓰고 짠맛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맛.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거울을 보고 한번 외쳐보세요. 야, 박수점. 너 참 멋지다. 오늘이 제일 예쁘다. 제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이죠. 저는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꽃단장을 할 겁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반짝이 옷 입고 남편 사진 한번 쓰다듬고 집을 나설 겁니다. 제 목소리가 나오는 날까지, 제 다리가 버텨주는 날까지 노래하고 사랑하며 살 겁니다. 저 박수점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73세 신인 가수 청춘을 노래하는 박수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 남겼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을 들려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고 힘차게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우리는 아직 청춘입니다.